훌륭한 스승이신 예수. 티처에 대한 언급이 신약성서에 58회나 나와 있고 이 언급 중 절반 이상이 예수에 대한 것이다. 티처의 그리스 어원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가르치다, 설명하다, 알리다, 증명하다, 보이다 등 폭넓은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이 모든 분야에 능숙한 스승으로 그의 사도들이나 적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다. 예수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또는 1대1로 만나면서 가르침을 주었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바랬다. 간음죄로 잡힌 젊은 여자에 대한 신약 성서 속의 이야기를 읽어보았는가? 분노한 군중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동댕이 쳤을 때 그들은 여자의 도덕성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구약 성서의 계율은 간음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라는 것이었다. 이때 예수는 구약 성서의 계율에 대한 복종과 가련한 젊은 여인의 생명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경청하는 스승을 찾아라.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끄러운 무리들에 둘러싸인 예수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훌륭한 지도자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다. 조언을 성급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스승이다. 들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예수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어떤 글자를 썼다. 그때 어떠한 글자를 썼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알려지고 있지 않다.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행동하기 전에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정을 평온히 하고 자신의 태도를 침착하게 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는 것이다. 귀를 기울이는 스승을 찾아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들어 금방이라도 돌로 쳐 죽일 기세로 군중들의 손에 돌이 꽉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예수는 오히려 자신의 질문 하나를 던졌다.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것은 정말 훌륭한 질문이었다. 예수가 의미한 바는 저 여자가 유죄일지도 모르지만 너희들 중 누가 죄인이 아니랴 하는 내용이었다. 이 질문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였다. 그는 훌륭한 스승이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훌륭한 자질이다. 무엇을 언제 질문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성급히 질문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차례로 돌을 그들의 손에서 힘없이 내려놓고 사라져 그 장소에는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그 여자만이 남게 되었다. 예수는 그의 발밑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젊은 여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였다. 누가 너를 비난하느냐?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그녀는 주저앉은 바닥에서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다. 그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대답하였다.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비난이나 판결이 아닌 어조로 그는 이러한 희망의 말을 덧붙였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좋은 조언을 해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라. 찾아라. 마지막에 이 훌륭한 스승이 한 말은 지혜로운 5단어의 짤막한 말을 내던졌다. 당신은 예수가 그의 발 아래에서 떨고 있는 그 가엾은 여인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는 그녀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다. 예수는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으나 그 여인이 이미 스스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녀는 아마도 하느님, 만일 제가 이 자리를 모면할 수만 있다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상상되지 않는가? 예수의 말은 희망의 말이다. 예수는 그녀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미 다짐했던 것을 꼭 성취할 것이라는 희망을 그녀에게 심어준 것이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하는 스승을 찾아라. 예수의 말은 그녀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악몽이 끝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의 대답은 물론이지,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수가 말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처음에는 비난의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되새겨보라. 그녀가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으로 그 말을 다시 들어보라. 그분은 명성이 널리 알려진 현명하고 사랑이 충만한 스승이다.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그의 회답을 시작했고,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라는 말로 끝맺었다. 나는 그녀가 그날 예수의 이 말을 희망과 약속의 말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녀는 용서받았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예수의 축복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그녀가 예수에게서 느꼈던 그 사랑은 그녀의 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을 것이다. 사랑은 훌륭한 스승이 갖추어야 할 최상의 덕목이다. 데이비드 테일러가 그의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아직도 볼티모어의 콜츠 팀에서 왼쪽 태클을 맡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으며 나 혼자 힘으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나타냈죠 라고 데이비드는 회고한다. 내 첫 번째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내 시도는 낙담스러웠습니다. 포기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는 그룹 미팅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내 스승인 렉스 램프로와 빌 브리트를 만나게 되었죠.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나를 믿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나는 수년간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미식축구 선수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으며 나를 무시하면서 여봐 사랑해 라고 나를 놀렸죠. 내게 침을 뱉고 가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러나 이 사업에서 만난 나의 스승들은 서로 사랑했으며 그 사랑은 나에게까지 전해주었죠. 그들의 충고는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웠던 처음 몇 개월을 내가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엉터리 스승을 조심하라. 짐 존스라는 이름을 기억하는가? 1978년 10월 가이아나의 존스타운에서 타전된 뉴스는 세계를 경악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이유로 짐 존스 목사와 천여 명에 달하는 그의 추종자들이 인민사원에서 죽음의 의식을 거행하며 독약이 든 쿨에이드를 마셨다. 혹은 강제로 마셨는지도 모른다. 사진 속의 정글 바닥에 널린 부풀어 오른 시신들은 내 뇌리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짐 존스와 그의 죄 없는 추종자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거짓 스승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며 거짓 스승을 믿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 말로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예시가 될 것이다. 훌륭한 스승은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짐 존스는 그의 추종자들을 기진맥진한 상태로 만들었다. 인민사원이 존스타운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텐덜로인 지역에 있었다. 존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실직자, 마약 중독자, 전과자, 노약자와 정박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했다. 그들은 그 지역 사회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수천 명분의 식사를 무료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을 오래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기진맥진해졌다.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나 이러한 상태는 존스가 자기 추종자들에게 대해서 노렸던 것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너무 지쳐서 녹초가 되면 생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현명한 판단을 못하게 되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스승이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과다한 것을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기진맥진한 기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훌륭한 스승은 여러분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여러분이 지나칠 것을 경고를 해주며 여러분이 자기의 페이스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훌륭한 스승은 여러분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존스는 바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수지 계산을 맞춰볼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표책을 들여다보지 않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수표를 떼거나 예금하는 것을 교회의 명의로 하도록 권유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그는 추종자들의 신용카드와 저당 문서, 주식과 채권까지도 자기 명의로 해놓았다. 필연적으로 그는 추종자들의 돈과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스승이 여러분의 돈을 통제하고 싶어 하거나 당신을 속이려고 하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을 일시적이나마 감추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경계하라. 정당한 스승은 당신이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돕고 돈에 대한 결정은 당신 자신이 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재정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고 결코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당신의 돈을 악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훌륭한 스승은 징벌을 남용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결정해 주기를 원한다. 존스는 사람들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말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개석상에서도 욕설이나 신체적인 학대를 포함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을 가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렀고 모욕을 주었다. 사람들의 엉덩이를 때렸으며 서로 엉덩이를 때리도록 하였다. 엉덩이 때리기는 구타로 발전하였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다. 만약 훌륭한 스승이 공개석상에서 당신을 모욕하고 그가 여러 방법으로 당신에게 욕설이나 신체적인 학대 등 잘못된 대우를 한다면 경계하라. 훌륭한 스승은 결코 당신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모욕감을 주지 않는다. 그가 당신에게 잘못을 했거나 당신을 당황하게 하였다면 곧바로 사죄의 말을 할 것이다. 훌륭한 스승은 당신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지언정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의존하기를 원하지 그에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훌륭한 스승은 여러분에게 성적인 모욕을 주지 않는다. 존스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신도들을 유인하였다. 그는 남편이 부인을 잘못 대우하는 것에 동정을 표시하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안락함과 관심을 부여하려고 했다. 여성들의 신임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존스는 그러한 신뢰를 성적으로 이용하였다. 스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인 접근을 해오면 경계하라. 훌륭한 스승은 결코 당신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당신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상처받기 쉬운 취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만큼 전문가답게 행동할 것이다. 훌륭한 스승은 친분을 악용하지 않는다. 짐 존스는 숙련된 사기꾼이었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 하나하나의 신임을 얻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와 단 둘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소문, 과장, 거짓말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기를 즐겼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신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인민사원 외부에 있는 그들의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격리시켰다. 그 다음에는 그들 서로서로를 고립시키기 위한 공작을 꾸몄다. 지도자가 당신과 외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당신이 그 자신만을 신임하기를 원한다면 경계하라. 훌륭한 지도자는 당신과 당신의 아내, 남편, 아이들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이다. 훌륭한 스승은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존스는 처음부터 추종자들의 삶에서 낡은 권위에 대한 신자들의 신뢰를 파괴하려 들었다. 그는 그들의 부모가 얼마나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지를 역설하면서 그들이 가족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지 않도록 하였다. 그는 추종자들이 이전에 지녔던 종교적 믿음과 어린 시절부터 인도해 왔던 중요한 사상에 대하여 조서를 하곤 했다. 그는 책과 도서관에 대해서도 냉소를 하였다. 자신이 추천한 책은 제외하고 또한 추종자들이 서로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였다.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추종자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스승이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리고 외부의 정보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키려 든다면 경계하라. 훌륭한 지도자는 당신의 어떤 질문도 항상 경청한다. 그는 당신의 질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게 그 질문의 답변을 해줄 것이다. 당신이 신임할 수 있는 지도자는 당신의 가치세계, 정신적 믿음 및 전통을 존경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당신은 대응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당신 또는 당신의 신념을 격화시키거나 비하시키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성장한다. 1972년에 찰스 메이오는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경우이다. 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의사는 항상 학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생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발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위대한 스승인 까닭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각 재능과 경험이 다르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황금률에 의하여 하나가 된다. 자기 자신처럼 신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발전을 낳는다. 이것이 성공적인 스승의 비결이다. 이는 또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언제 어디서 실천되건 간에 그 바탕이 되는 비결이기도 하다. 빌 브리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빌 브리트의 할아버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어린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그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언젠가는 어떻게든 모든 것이 다시 잘 되리라는 희망을 심어주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 할아버지의 농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긴스턴 바로 외곽에 있었어요. 나는 아직도 작은 벽돌집과 왕관처럼 버티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흔들의자가 눈에 선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할아버지는 채소밭과 멀리 있는 담배밭에 담배 말리는 모습과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푸른 초원에서 소떼가 풀 뜯어먹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죠. 내가 17살 때쯤 아버지의 주변은 우리 가정을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화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난폭하게 변했나 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얘는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아주 오랜만에 우리 집에 들르신 할아버지는 가시는 길에 단호히 말씀하셨죠. 1년 아니면 그 이상 우리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옷가방을 싸고 나는 할아버지와 차를 타고 넓은 들판을 지나 농장으로 향했죠. 차를 타고 한참 가서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우리는 늦은 일요일 아침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어요. 나는 아직도 집에서 만든 버터와 딸기잼을 듬뿍 바른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신선한 오트밀 비스킷의 맛을 기억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급히 다시 들어가셨고 할아버지는 집 앞 현관에 있는 흔들의자에 가서 앉으셨어요. 나는 그때 겨우 7살이었어요. 주위는 조용했죠. 나는 복도에 서서 짙푸른 여름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슬퍼져서 울컥 목이 메었죠. 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으며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를 팔로 감싸주셨어요. 그러고는 나를 살짝 안아 복도를 가로질러 그 낡은 흔들의자로 데려가 무릎에 앉히셨어요. 나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던 그때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나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곧 괜찮아질 게다. 모든 게 잘 되는 것을 곧 보게 될 거다라고 내게 속삭이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잠시 동안 내 몸이 뻣뻣해져 할아버지는 나를 주물러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팔로 감싸주신 적이 없었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 가슴에 머리를 파묻거나 아버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츰 울음이 그쳤고 나는 할아버지의 모직 좋게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마치 마술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소리는 바로 할아버지의 심장박동 소리였죠. 그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할아버지의 넓은 가슴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할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11장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가 왜 중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성공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도움으로 단기간 및 장기간의 목표를 세워야만 하고 그 목표를 기록하여 매 단계마다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축하하며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부터는 새로운 것을 배울 용의가 있어야 한다. 생활신조 11 렉스 램프로는 링컨 기념관의 계단에 홀로 서 있었다. 국회의사당 뒤쪽에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겨울 하늘을 꿰뚫는 찬란한 황금빛의 햇살이 보였다. 예전에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든 링컨 대통령의 동상 밑을 새벽에 홀로 거니는 것을 좋아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대리석 기념관 벽에 새겨져 있는 링컨이 자유에 대해 했던 말이 그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있었다. 렉스는 과거를 회상한다. 내가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한 곳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면 기술을 연마하고 성실히 지시에 따른다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미천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었죠. 불현듯 내 나이 40이 되고 나는 내 꿈이 실현되어야 할 그 장소에 서 있는데 나의 꿈들은 내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죠. 렉스는 군에서 4년간 복무한 후 연방정부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GS-3 사무원 직급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사실 그것은 정부 조직의 가장 말단이었으나 렉스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위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농무성에서 국가공무원 수준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가 되면 충분히 저축을 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용의가 있었다. 한동안 그의 아내인 베티 조 램프로는 생활비를 벌고자 직장에 다녔다. 그러나 그들 부부가 드루와 멜린다 조를 그린스보로에 있는 고아원에서 입양하고 난 후에 베티 조는 애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우리는 애들이 어릴 때는 둘 중 하나가 늘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결정을 했죠.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과자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로 가득 찬 가정을 원했어요. 우리는 두루나 멜린다가 무릎을 다쳤을 때나 친구들과 다투거나 할 때 옆에 있어주고 싶어 했어요. 아무리 부모나 유아원 선생님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애들이 우리로부터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배우게 되길 바랬죠. 부수입이 없어진 렉스는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오일을 갈아주고 유리창 닦는 일을 했죠.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렉스는 자기 사업을 소유할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보내는 대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멕시코로, 사우스 다코타로, 마지막에는 워싱턴 DC의 농무성 본부로 온 가족을 데리고 정근을 다녔다. 워싱턴 DC에서는 5시 30분에 출근해 저녁 6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날은 책상에 15시간이나 계속 앉아있을 때도 있었다. 렉스는 이렇게 회상한다. 일주일에 단 몇 달러를 벌기 위하여 노예처럼 일한 26년 6개월이 지난 후 마침내 나는 GS-14등급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동안 나는 GS-14등급이 되면 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돈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내 목표였으며 목표를 향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은 목표에 조금씩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 태양이 수도의 하늘 위로 떠오를 때 태양은 렉스 램프로에게 따뜻함도 설레임도 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슬펐고 실망스러웠다. 그는 관료체제의 계단을 계속 올라왔으나 처음 공무원으로 발을 디뎠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이 되지도 않았다. 인플레 때문에 월급이 올라도 별 소용이 없었다. 그들 부부는 은행 저축도 없었다.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겠는가? 월말이 되면 저축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 전날 렉스는 그의 상관에게 언제쯤 다시 승진에 도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유감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렉스, 대학 졸업장 없이는 이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 나는 꿈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평생 동안 노력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내 꿈이 실현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상관이 말해 주었을 때 나는 정신없이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사업을 갖는다는 것은 커다란 꿈이었다. 렉스 램프로가 그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무척이나 실망이 컸을 것이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자기 집 담배 농장에서 일했던 10대 이후 그 꿈을 줄곧 키우고 있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꿈이 있는가? 그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래지 않은 성공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렉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꿈을 실현하기란 길고도 어려운 여행과도 같다. 나는 아미에 관한 이야기 중 마치 제이벤핸들과 내가 우리 사업을 아침에 제2의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저녁에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들리게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성공 속도를 되돌아볼 때 감사와 경의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거의 반평생이 걸렸다. 우리도 역시 처음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고 도중에는 한두 번의 재앙까지도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이와 나는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방과 후 서로 만나 계획을 세웠다. 제이가 고3 때 제이의 아버지는 우리를 고용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사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제이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 공장과 중고차 매장을 소유하고 계셨다. 몬타나에 있는 고객에게 2대의 중고 픽업 트럭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는 그 흥미진진한 3주간에 걸친 4,000마일의 여정에 올랐다. 우리는 드디어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길이 험해도 우리는 그 여행의 매 순간순간이 즐거웠다. 2차 대전으로 우리의 사업을 소유하겠다는 목표가 처음으로 지연되었다. 우리는 육군 항공대에 입대했으며 휴가차 집에 들렀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들 최초의 사업 계획을 구상했다. 그것은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우리들 집 근처에 콤스틱 공원에 비행학교를 세우고 전세 비행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이었다. 처음에 나와 제이는 비행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군 복무를 마친 후에 저축을 털고 융자를 받아 비행사를 고용하고 중고 파이퍼컵 비행기를 한 대 구입해서 월버라인 에어 서비스라는 커다란 간판을 내걸었다. 그 지역의 유일한 활주로는 진흙밭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비행기에 수상 비행기에 플로트를 붙여서 근처의 강을 활주로 대용으로 썼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최초의 사업은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다. 시간이 좀 남자 우리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인 레스토랑 중 하나였다. 우리는 임시 활주로 끝에 조립식 건물을 세워놓았다. 나는 주로 햄버거를 굽고 제이는 차를 불러들였고 헐순 아래는 서로 자리를 바꾸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우리의 꿈을 추구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제이와 나는 엘리자베스 홀을 샀다. 그것은 38피트의 범선이었다. 우리는 다른 사업들은 그만두고 대서양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 카리브의 연안 섬들을 돌아 남미까지 항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일종의 항해 휴가 계획이었다. 우리는 배와 항해에 대해서 배우고 배 전세와 여행 사업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했다. 물론 우리에게 항해 경력은 없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항해에 관한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키에 손잡이를 쥐고 여행을 떠났다. 뉴저지 앞바다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그만 길을 잃고 바다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늪지로 배가 들어가 버려 해양 경비대까지도 우리를 발견하고는 놀라워했으며 로프를 사용해서 우리 배를 대서양으로 다시 끌어다 주었다. 항해술에 관해 겨우 배우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호에서 기름이 심각하게 유출되었다. 1949년 3월 어두운 밤 하바나를 출발해 타히티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초라한 낡은 범선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우리는 열심히 물을 퍼냈으나 우리의 범선은 쿠바 북부 해안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1500피트의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우리는 3일 후 화물선에 의해 구조되어 푸에르토리코의 산후한 항구에 내려졌다. 그러나 렉스 램프로나 그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때까지도 우리 사업을 운영할 마음이 있었고
우리의 꿈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그 꿈을 추구하기로 한 것이다. 불운했던 항해에서 돌아온 직후인 1949년 8월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제2의 먼 친척이었던 네일 마스칸트가 우리에게 건강식품 회사의 일종인 뉴트라이트 제품의 독립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있을 기회를 주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작은 선전용 책자에 쓰여 있었다. 고객을 직접 만나 판매하는 마케팅 시스템이 우리의 세 번째 사업이 되었다. 몇 년 안 있어 우리는 뉴트라이트의 실적이 좋은 독립적 디스트리뷰터들로 훌륭한 팀을 만들었다. 장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우리의 사업은 번창했다. 1957년 뉴트라이트의 창업주인 칼렌보그가 제이에게 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숙고한 끝에 제이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은 우리를 뭉치게 해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봉급과 호화로운 사무실을 준다 해도 우리는 자신의 사업을 할 작정이었다. 1958년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뉴트라이트의 디스트리뷰터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함께 취급한다고 선언했다. 이리하여 1959년 아메이가 탄생했다. 정확히 40여 년이 지난 지금 80여 국가 및 지역에 300만이 넘는 독자적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들이 60억 불에 달하는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제이와 나는 아메이를 설립하기까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20년을 보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수십억 불이라는 금전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꿈에 충실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성공을 평가한다. 우리는 줄곧 우리의 사업을 갖고 싶어 했으며 그 꿈을 이루었던 것이다.